곧바로 이어서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요, 우리 민주노조 운동 진영의 투쟁의 아이콘이시죠. 지금 금속노조 소탕단 활동하시는 와중에 귀중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또 나와주셨습니다. 아사히지의 차은우 동지 모시고 위드 코로나 국면에 무엇을 할 것인가 첫 번째 토론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사상 첫 분기 70조 매출, 내년 300조 시대 열리나 아사히가 연매출 1조라고 저희가 돈 굉장히 많이 번다고 떠들고 있는데 분기에 70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내년 300조 시대가 삼성전자가 된다고 하는데 대기업 배당금으로 돈잔치는 계속 벌어지고 있고 작년에 한국갤럽 조사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중소기업의 77%가 2019년과 비교해서 매출액이 평균 39.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약 40%가 하락한 거죠. 그래서 간극은 자꾸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사업으로 모바일 플랫폼 사업이 급성장을 했고 특히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민 등등입니다. 시민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그 일방적인 정부 발표가 전부죠. 그래서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백신 부작용과 불안함에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맞아야 되는지 맞지 말아야 되는지도 사실 좀 헷갈리기도 한데 저는 맞기 싫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하도 맞아라고 해서 특히 가족이 서울 다니고 하면 맞아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맞았는데 불확실을 하죠 사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마저 차별하는 행정 조치를 일삼고 있습니다. 유독 집회만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죠. 행정 지침은 공동체 정신보다는 각자 도생으로 처지에 따라 파편화되는 현실입니다. 자영업자들 보면 일찍 9시, 10시에 문 닫으라고 해서 식당이나 술집에 문 닫고 있는 거 보면 누구도 책임주지 않는데 저렇게 그냥 행정 지침으로 저게 가능하다는 것도 신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회사는 행정 지침 이런 것들 잘 안 지키는데 억울한 처지에 개인들이 넘쳐나고 있고 K방역 이면의 피해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들에게 다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또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한쪽에서는 일이 넘쳐서 가로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간호사나 택배 기사들은 일이 너무 많아서 가로서 하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운동 진영을 보면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나를 보면 작년 올해가 코로나 국면인데 작년하고 올해 투쟁이 계급 전선이 사라졌죠. 2년간 멈춰버린 대중투쟁이고 현재 비정규직 투쟁도 겨우 목소리 내는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투쟁을 회피하는 그 관료들이 있지요. 특히나 또 양보와 타협을 정당화시키는 게 됩니다. 산별이 대부분 좀 그런 편인데 작년 7월 김명한 집행부가 코로나를 핑계로 노사정 야합을 하려고 했죠. 이게 아주 큰 사례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작게도 사실 양보하고 합의하고 하는 타협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조합원들도 관료들은 이런데 조합원들은 그럼 어떠냐? 조합원들도 감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여론의 질타 등의 이유로 자신감이 상실한 상태입니다. 알고 보면 이게 더 큰 문제이기도 하죠. 코로나19든 아니든 자기 투쟁을 제대로 할 때만 최소한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작년에 보면 가장 그 많은 노동자들의 얘기가 나온 게 특수고용 노동자들입니다. 특고 동지들이 그동안 저희도 비정규직 이재 그만 활동을 하면서 가장 소외받고 특고 얘기는 목소리가 너무 없다. 우리 얘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대거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목소리를 낼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때에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대책도 지금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투쟁도 없고 목소리도 지금은 이제 자영업자가 거리로 쏟아지면서 훨씬 더 집중을 정부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리운전이 작년 올해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으로 대리운전 동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대 많이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300만 원, 50만 원, 뭐 100만 원, 한 6개월에 한 번씩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많이 받은 대리운전 기사가 300, 적게 받은 사람이 200. 그리고 또 문제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못 받은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1년을 준비한 민주노총 총파업이 다음 주입니다. 그리고 금속노조가 올해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올해 산업전환 공동결정법을 추진했고 청원운동까지 진행했는데 금속노조 조합원의 10%도 이 청원운동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의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그나마 뭐 낫다고 하는 금속노조의 제1사업이 어떻게 기결되는지 이런 것들 보면 현재의 전체 민주노조 운동, 산별 운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위원장이 또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상황과 총파업에 대한 분위기가 정말 조용하죠. 그래서 이건 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위원장이 구속되어 있으면 그리고 총파업을 앞두고 있으면 사실 굉장히 우리가 분노해야 되고 그 분노를 모아서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마치 이게 남일인 것처럼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대선이 6개월 남았는데요. 정치운동 요즘에 이제 민중 뭐 대선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는 동지들 있고 민주노총도 정치위원회에서 그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100만 조합원들이 정치운동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관심이 왜 없을까 하는 지점들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회 시위에 관한 자유가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지금 뭐 작년에는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 5월 1일 날 비정규직 이제 그만해서 집회를 했는데 1000명 가까이가 모였어요. 민주노총이 5월 1일 날 모으지 않아서 저희가 모였는데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간접적 예방을 하면서 또 기본권은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간염병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법이 충돌하는 현상인 거죠. 근데 우리 스스로 이제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예를 들어 감염병을 예방하면서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찾지 않고 바로 그냥 집회를 금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 작년에 기소되어서 18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헌법소원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 재판으로 그냥 다투어서는 될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집회를 뚫고 나와서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면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미 뭐 집회를 열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은 다들 뭐 아시고 있는 거죠. 뭐 집회는 훨씬 더 오랫동안 차단될 가망성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투쟁을 통해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투쟁하지 않으면 훨씬 더 오랫동안 닫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코로나가 완전히 잡히지 않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또 위드 코로나가 해제될 가망성도 있고 그 대통령 선거에 이번에 노동의제와 노동정책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뭐 노동진영의 힘이 그렇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뭐 이재명한테 노동진영이 다 달려가는 상황이니까 후보들이 노동진영에 찾아올리려고 이런 상황인 거죠. 투쟁은 줄어들고 자본과 정치 세력의 의존은 훨씬 심화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과학대 동지들이 전국에서 지금 뭐 장기 투쟁 사업장 중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싸우고 있는데 8년째 싸우고 있는데 이재명을 울산의 노동자들이 1000명 이재명을 지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그리고 요즘 뭐 갈수록 늘어나는 국민동의 청원운동 이게 이제 기자회견이 하나의 투쟁의 수단이 되었는데 이제는 국민동의 청원 운동이 하나의 투쟁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도 좀 답답합니다. 뭐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자신감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과 저희가 거리로 나가서 목소리 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해야 되는 시기다, 지금은. 그래서 자신의 권리만을 찾는 문제를 넘어서 노동기본권이나 정규직화 요구를 넘어서 전체 판을 흔들 공동의 의제를 지금 찾아야 된다. 함께 싸울 수 있는 정치적 요구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요구를 해야 되냐?
뭐 모든 해고 금지, 주택 공공성,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보장 문제, 불로소득 환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국가에게 훨씬 더 많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 국가의 역할이 뭐냐라고 물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억눌려 있는 분노들을 모아서 싸워야 하는 시기가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토론 잘 들었습니다. 또 코로나가 뭐 불평등했다라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건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노동자 운동이 자기 힘을 제대로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체 판을 흔들 정치적 요구를 좀 제기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먼저 공유된 토론문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한 줄이 추가됐더라고요. 해고 금지, 주택 공공성,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보장, 불로소득 환수,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서도 계속 이어서 토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토론 청해 듣겠습니다. 다음 토론은요,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에서 상임 활동가로 계신 명숙 동지가 준비한 토론입니다. 인권의 회복 없는 일상 회복의 의미가 대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주제로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이제 영어를 잘하시는 이제 인권 활동가 분이 위드 코로나는 국적 없는 말이다. 원래 이제 리빙 위드 코비드 이런 건데 어쨌든 일상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래서 지금 일상 회복으로 얘기합니다. 어쨌든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어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분명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1차 회의였는데요. 2차 회의 이제 위원장은 어쨌든 셀럽이라고 하고 또 유명하신 아까 최재천 교수를 이제 위원장으로 했어요. 근데 나머지를 보면 뭐 은행 총재부터 해서 뭐 관광협회장 뭐 해서 사실 일상회복에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은 빠졌습니다. 특히나 노동자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한 명도 노동을 대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일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단계적 일상회복인가? 누구의 회복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 민생, 사회안정 그리고 자치안정 방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뭐 일반 시민, 서민이라고 하는 서수자라고 한다면 자영업자 비대위밖에 없어요. 생색내기로 하나 있고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주민도 없고요. 이런 인권 전문가도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점진적 그리고 포용적 국민과 함께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하나도 될 수 없다. 이것은 점진적 일상회복이 아니라 차별적 일상회복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매우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누구의 무엇을 향한 일상회복인가. 보면 되게 뭐 기업인들이 되게 많고 또 자기 인맥 자랑하듯이 어떤 뭐 교수님도 좀 많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일상회복 아닌가. 그리고 생산과 주권을 가진 시민들의 일상회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홈리스, 이주민, 뭐 성소수자 아무도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도. 그 얘기는 뭐냐? 주류의 소비를 위한 일상회복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주류의 소비를 위한 일상회복이라는 게 이 1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구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회복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일상회복인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한국 정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 바이든 정부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은 출범하자마자 형평성 있는 TF를 만들었거든요. 코로나에서 차별이 너무 심해졌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민간 보면 아동, 청년, 보건의학상 뭐 이런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2명의 민간위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까 말했던 대로 자영업자 딱 한 명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생색내기 수준으로 말은 일상회복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령층이 90% 이상, 일반 성인의 80% 이상 백신 접종을 하면 일상회복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일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백신 접종을 모두가 맞을 수 있는 조건에 있는가? 쉴 수 없는 조건에 있는 노동자, 그 다음에 기저질환이나 이런 장애로 인해서 실제 코로나를 맞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배제하고 가겠다는 거냐.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계획안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 인권회복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공중보건 위기에서 일상회복에 있어서 공중보건 위기 때문에 권한이 제한됐죠. 인권이 제한됐고
그리고 국가의 권력이 매우 막강하고 자의적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일상으로 간다면 자의적으로 권한이 막강하게 갔던 행정부의 권한을 회수하는 것, 그것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회수해 오는 것입니다. 감염법 예방법이 엉터리로 있다 보니 공백이 많다 보니 지들 마음대로 권한 집합금지 명령 내리고 집회금지 명령 내리고 했던 게 현재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회수해 올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했잖아요. 다 참고 인내했어요. 그러면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인권 회복이 기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먼저 집회금지 명령 처리하고 행정부의 자의적 공권력이 가능하도록 했던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집회 금지의 근본이 감염병 예방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차별을 받았던 소수 집단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미등록 이중 노동자들이 접종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신고 들어갈까 봐요. 혹은 쉬지 못해서예요. 그러면 적어도 한시적으로라도 모두에게 이 체류 허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홈리스들에게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주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증명해 준 건 뭐냐면 차별이 위험을 가속화시키고 위험에 처한, 불평등에 처한 사람들을 더욱 감염의 위험, 생명의 위험으로 가져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일상회복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중보건의료체계 공공성이 매우 약했기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처했던,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라만이 아니라 코로나 이외의 병을 가졌던 사람들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병상 확대해야 되고 공공의료 인력 확대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구나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나는 소수자 아니야, 그러니까 처벌 안 받아 했는데 코로나 한번 걸리니까 다 눈초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너가 자기 관리 못한 거 아니냐, 왜 나대냐, 막 이런 식의 얘기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번엔 또 다시 백신 접종 안 받은 사람을 이상한 눈초리로 보고 비난하게 하는 이런 것으로 백신 의무화 정책이라든가 백신 패스 정책이 된다라면 이건 굉장히 차별적인 정책이 될 거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프라이버시와 정보인권 침해가 많았던 이런 현실들을 생각한다면 이 또한 엄청난 재난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모두에게 인권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코로나 인권 대응 네트워크에서 했던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유예된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백신 접종 정책이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백신 팩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중단해라. 특히 부스터샷 같은 것은 국제적인 백신 불평등에 한국도 합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매우 문제적이다. 이것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의료 공백이나 접근권의 차별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개인에게 방역의 의무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어떻게 책임을 다할 것인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렇게 5가지의 원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과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의 전환을 위해서는 한 명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인권의 원칙으로 근본적인 불평등 제도를 시정하는 것, 비정규직, 위주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이런 것들이 를 해소하는 방향의 근본 정책이 같이 제시될 때 차별이 유지되는 일상회복이 아니라 차별 없는 존엄한 일상회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그 인구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돼야 합니다. 국제인권 기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할 때는 그 해당하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제가 아까 맨 앞에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포함돼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를 위해서는 공공의료 체계의 강화가 매우 필요하다. 지금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11월 파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의료약 확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국가도 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당연히 끊임없이 요구하고 싸워야겠죠. 투쟁 없이 회복할 수 없고 또 끊임없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참여를 요구해야겠죠. 이런 두 가지를 계속 같이 해나가면서 제대로 된 대책기구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대책기구를 마련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실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위드 코로나에서 존엄한
존엄한 위드 코로나를 위한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정부와 자본이 얘기하는 일상 회복이라는 건 자본의 이윤을 회복하기 위한 일상 회복이죠.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원칙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특히 그 코로나19 인권 대응 네트워크에서 정리한 5가지 원칙은 정말 우리 모두 세계의 아주 금과 옥조 같은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3번째 토론 청해 듣겠습니다. 그 코로나19로 이제 여러 사회 곳곳에서 기본권들이 엄청나게 침해됐는데 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가 됐죠. 지금 현직 고등학교 교사분으로 계신 정교조 조합원 김동수 동지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이 어때야 하는지 토론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 교육으로 일단은 처음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온라인 원래는 이제 개학일이 늦춰졌고요, 작년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온라인 수업하고 등교 수업이 교차로 진행이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1학기까지 2021년도 1학기까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학기 들어오면서 조금 상황이 달라지면서 전면 등교를 하는 학교도 많이들 생기고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모두가 느끼는 바는 뭐냐면, 온라인 수업으로 뭔가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는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미래형 교육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환상일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점이었습니다. 일단 전통적 대면 교육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장점들이 보이면서요. 대면 수업에서는 이제 학생들과 교사가 이제 상호작용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이 가능하고, 그리고 학생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온라인 수업에서는 그런 게 전혀 되지 않습니다. 줌 수업을 하면은 아까 앞에서도 사실 출석 부르듯이 예, 인사하듯이 저희도 이제 수업을 고등학교 기준으로 말하면 50분 수업인데 그 앞에 한 10분에서 20분은 애들 그 출석 부르다가 다 지나가고 애들 또 접속 안 됐으면 또 전화해야 되고 거의 네, 제대로 되는 게 없죠. 그리고 줌을 켜놓는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뭘 하는 건지 사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게 온라인 수업이 대면 수업을 커버할 수는 없다라는 것들이 너무 많이 눈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이제 큰 문제가 사실은 이제 학생들 중에 가정 안에서 돌봄과 교육이 가능하든지 아니면은 학생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혹은 소득 수준이 이거는 경향성입니다. 네. 돌봄과 사교육에서 이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소득 수준이 높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사실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서도 사실은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알아서 놔둬도 알아서 잘하는 애들이라는 거죠. 그런 곳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반면에 그 반대 상황, 그러니까 돌봄과 교육이 가정 안에서 어려운 학생들일수록 혹은 학생들이 저연령이라거나 아니면은 환경이 불안할수록 온라인 교육 상황은 말 그대로 진짜 학생들을 방목하는 그냥 풀어놓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시험을 치거나 아니면은 또 선생님들이 수업하면서 이제 느껴지시는 바를 다 들어보면은 애들이 정말 온라인 수업에서는 수업을 정말 안 들은 것 같다라는 것들이 공통적 견해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또 이전에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교육이 잘 돌아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었죠. 네. 사실 교육은 과연 똑바로 서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라는 것들부터 먼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을 대하는 자본과 정부의 태도는 이미 코로나 사태 초기에도 잘 보여졌는데 그 긴밀한 교육과 돌봄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초등 1, 2학년 얘네들은 이제 학교에 나오질 못했고 오히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전면 등교를 아예 처음부터 실시를 했었죠. 네. 이게 수능이라는 대한민국 최대 시험을 앞두고 학생들을 고려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또 생각을 해보면 수능으로 대학 가는 학생들이 절대 다수가 아니거든요. 다수도 아니고 지금도 입시 전형의 40% 정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수능 그리고 입시 위주로 돌아갈까를 생각해 보면 학생들이 입시 위주의 교육 자체가 이제 자본주의 고용 행태와 그리고 자본의 이윤 추구 활동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초등 저학년이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만 전면 등교를 한 거는
자본에 필요한 기술과 전공 습득하는 거, 그리고 노동자 각 개인이 각자 도생으로 알아서 해야 할 그런 덕목으로 취급되는 한국 자본주의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그 이후를 생각하는 그 시대에서는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육이 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싸워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렵더라도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이제 교육이 가능한 사회가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사회 개혁 그리고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는 운동이 된다면, 두 번째는 이제 선생님들 각자가 이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시켜야 할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는 방향, 그리고 고용 행태가 변하고 임금 격차가 크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가면서, 또한 선생님들 각자가 뭐 협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일단 토론문에는 적어놨는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전교조에서는 지금 학급당 학생 수를 더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학급당 학생 수가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뭐 한 반에도 뭐 40명, 뭐 50명 들어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학생 수가 뭐 자연적으로 감소를 하다 보니, 네, 지금은 이제 한 반에 저희 학교 기준으로 하면 여학생은 한 30명 정도 들어가고 남학생은 한 20명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정도 인원으로도 저는 대면 수업을 할 때도 원활하게 되는 느낌은 잘 안 들어요, 사실. 그것보다 더 적어져야지. 사실 뭐 이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뭐 거리 두기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지만, 또 수업이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전교조에서 또 얘기하는 게 이제 교원 업무 정상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각종 뭐 방역 업무나 이런 것들이 다 학교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들이 사실은 다 교사들에게 다 전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교조 차원에서는 지금 교원들은 이제 교육 연구와 학생 지도 상담을 중심으로 해야지, 행정을 계속 들이밀다 보면은 뭐 원래 본래 업무들 자체가 소홀해질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좀 아주 힘든 상황이, 아무래도 교원들이 행정 업무를 안 가져간다라는 식으로 이제 돼가지고 이제 행정실에 계신 분들하고 좀 갈등이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른바 노노 갈등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교조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노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그런 것들이 이제 이후에 계속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육에서 뭐가 많이 바뀔까? 사실 크게 바뀌는 거는 많이 없는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이 기존에 있었던 뭐 사회와 교육을 연결하는 지점에서의 투쟁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로서 많이 공감이 되는 토론이었고요. 하여튼 뭐 교사분들은 한편으로서는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또 한편으로는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동시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전교조 내부에서 이제 겪고 있는 문제도 같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예, 이어서 마지막 토론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게 인사도 제대로 못 하셨는데요.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 선생님으로 계신 서진숙 동지 모시고 코로나 시대의 돌봄 노동 어떻게 달라졌는가라는 주제로 토론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고요. 오늘 오후 당직 끝나고 퇴근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토론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사실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실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과 아동인구 변화 혹은 인구 변화라고 하는 걸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에서 돌봄 노동은 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딱히 코로나 시대여서 뭐가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그것과 맞물려서 인구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큰 변수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하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상이 구체적으로 아직 그거에 대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약 2년 남짓 변화되어 온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측면과 돌봄 노동의 주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돌봄 노동 측면에서 보면 사실 2020년도에 성동구 조례를 시작으로 필수 노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뭐
뭐 외국에서는 있었다는 개념이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무라고 해서 규정을 했죠. 규정을 하고 이런 각 지자체에서 조례가 그리고 법이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돌봄 노동은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노동으로 위험 상황에도 멈출 수 없는 대면 노동이다. 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노동에 대한 재정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사실 그 전에 돌봄 노동은 대부분 그러니까 그림자 노동이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규정이 되고 그 보이지 않는 노동을 드러내는 데에 노동 혹은 인권 운동이 주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는 필수 노동이라는 개념으로 이게 제정이 되면서 노동 운동이나 인권 운동도 돌봄 노동에 대해서 새로운 프레임을 짜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걸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요. 노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보육, 요양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사실 1919년에서 20년으로 넘어가는 1년 새에 그러니까 보육교사가 약 32만 명 정도가 있는데 13,900명 대폭 담임교사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교사 수는 줄지 않았는데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가 줄었는데 이거는 대부분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가 줄었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전체의 교사 수가 줄지 않은 이유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단시간 보조 인력을 어마어마하게 늘렸고 이들에 대한 그 월급 국가 보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교사 수를 줄이지 않는 대신에 전체 담임교사, 정규직 교사들이 그러니까 반이 없어졌건 어떤 이유건 간에 이제 해고가 되는 상황인데 그건 또 공공 영역이라고 하는 곳이 아니라 민간 가정 영역에서 다 이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원이라고 공공 영역에서 이제 요양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기구에서조차도 지금 요양보호사는 3개월 단시간 일자리 긴급 돌봄이라고 하는 형태로 계속 뽑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실제로 노동을 어마어마하게 감축시키고 유연화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그게 노동자들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드러나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돌봄 주체의 문제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여성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회화된 돌봄이라고 하는 게 사실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다시 가정 안으로 복귀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린이집이 전면 휴원을 하고 긴급보육 체계로 전환된 이후에 어린이집 현장 교사와 양육자인 어머니 양육자 간의 갈등이 기사화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갈등이 심해졌어요. 그리고 집에 있으면 아이를 봐야지 왜 긴급보육인데 아이를 어린이집을 보내냐라고 하는 갈등이 심화됐다는 게 하나의 이렇게 축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이 축은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보육 노조,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갈등이 증폭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화되고 전면화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 내지는 보건복지부 이런 데를 면담을 하면서 이제 또 하나의 요구를 했던 것이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 같은 경우는 선제 검사를 2주에 한 번씩 받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내지 그랬다가 이제 2주에 한 번으로 바뀌었는데 2주에 한 번 받는데 왜 노동자에게 이런 모든 거를 전가시키냐? 양육자도 받아라라고 하는 걸 요구했고 그게 복지부와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양육자도 똑같이 한 달에 한 번씩 권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2주나 한 달에 한 번씩 선제검사를 권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노동조합에 의한 갈등. 이제 보통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있지만 사실 사회 서비스는 노동자와 사용자와 그리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용 주체가 있는데 이용 주체를 계속 적으로 만드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적이 되어버리는 상황.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생기는 갈등의 진폭이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노동자들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고 노동자가 많은 반면에 유연화된 플랫폼 노동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보통 시터넷, 맘시터 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가사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가 되게 플랫폼 시장이 되게 확장이 됐어요. 시터넷, 맘시터, 돌봄 플러스, 뭐 놀당, 뭐 째깍째깍, 뭐 별의별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고 이것들이 확장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대면 접촉이 비교적 적은 방문 돌봄을 하고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것의 전제는
전제는 누군가 가정에 있다는 걸 전제로 방문 돌봄 노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누군가는 누굴까? 어머니, 그러니까 양육자 어머니이거나 조모이거나 조부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누군가 가정에 있는 누군가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돌봄 노동을 사회화했지만 그거의 역으로 돌봄이 다시 가족 내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무언가로 또다시 바뀌었다라는 걸 감지하고 직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돌봄 주체의 문제는 두 번째인데 이거는 지자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 지역 단위, 지자체, 동, 구라고 하는 단위가 사실 돌봄의 실행 주체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공공기관, 공영화라고 하는 입장으로 노동조합에서도 얘기를 했고 다 이야기를 했죠. 대부분은 최소 서울시나 뭐 광역지자체에서 담당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고 지자체로 이것이 이관되어 오는데 이거는 사실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지난 8월 4일에 냈던 게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제 단체의 입장에서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제 단체들의 입장, 뭐 지역아동센터나 교총이나 뭐 이런 데서 냈던 그리고 이제 유치원 교사 노조 뭐 이런 데에서 냈던 모든 단체에서 돌봄의 주체를 지자체로 옮겨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보통합이라고 해서 교육과 어린이집을 통합해야 한다는 일어난 논의에서도 여기서도 예전에는 이 두 축을 같이 보면서 했는데 이제는 교육 일어나 유치원 일어나 이 교육 중심 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얼마 전에 민주노총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 사례를 키움센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사례에서도 보면 실행 주체가 사실은 지자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초등 돌봄을 하는 공간인데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학생들을 다 하교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그 전에 가던 키움센터에 모여 있는 건데 키움센터라고 하는 건 1학년부터 6학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전혀 스크린하지 않은 그래도 이렇게 군 지어서 내가 2학년에서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했으면 2학년끼리 모아놓고 1학년끼리 모아놓고 이것도 아니고 1학년부터 6학년이 전체가 모이는 그런 곳에 애들이 그냥 가게 된다는 거죠. 어찌되었건 학교에서 내보내면 이 아이들은 키움센터 내지는 학원으로 가게 되고 또 연령이나 학교가 섞여가면서 이게 막 전파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도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이 주체들이 다 이제 지자체 실행 주체들이 지자체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육이나 사회 서비스나 이런 곳들을 조직해야 하는 입장의 노동자로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유사한 일이긴 한데 다른 직업군 혹은 다른 노조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나 돌봄교실 운영사나 유치원 방과후가 사실은 뭐 보육 관련된 노동조합에 있거나 사회복지사 노조에 있거나 아니면 교육공무직에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 노동자들이 흩어져 있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단위들 자체들도 돌봄의 주체가 무엇이다, 누구다라고 통일된 입장을 내지 못해요. 사실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교육은 교육기관,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보육이나 사회복지나 이런 데는 또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 내지는 더 나아서 광역지자체나 공영에서 운영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간의 이 주체를 일원화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고 근데 이거는 조직화와 관련된 전망 속에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사회서비스 공단이나 사회서비스원이나 이런 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공영화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는 실행 주체가 지자체라는 거죠. 지역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는 요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육만 그런 건 아니고 또 초등돌봄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가고 있는 데가 서울시에서는 중구, 구로구, 동작구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노동자를 조직하려고 한다면 돌봄 노동자를 조직하려고 한다면 업종,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업종으로 조직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센터 내지는 이런 정도의 지역을 중심으로 하든지 해야 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 터지고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게 노동자들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정부와 자본도 뭐 필수 노동자 운운하면서 얼마나 뛰어 올렸어요. 필수 노동자 뭐 처우 개선하겠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는데 토론해 주셨듯이 실제로는 불안정 노동이 심화되고 또 돌봄의 사회화라는 원칙이 퇴보하고 돌봄을 여성들한테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 그리고 이어서 이제 조직화에 필요한 실무적 고민까지 같이 잘 제기를 해주셨습니다.